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제 직업 상담사 1급, 대비, 1차 필기 노동시장농 기출문제 해설 마지막 해설입니다. 2016년도 제2회분 기출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실망노동효과, 부가노동효과를 물어봤습니다. 앞에도 많이 나왔죠. 불경기에는 실망노동자 효과와 부가노동자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 다른 사정이 일정할 때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상반된 효과잖아요. 이 실망노동 효과가 경제활동 참가율도 내려가고요, 실업률도 내려가는 효과고요. 부가노동 효과는 경제활동 참가율도 올라가고 실업률도 올라가는 요인이랬죠. 그러면 이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하면은 낮아지는 경우가 더 큰 실망노동 효과가 부가노동 효과보다 더 큰 경우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실망노동 효과가 부가노동자 효과보다 클 때, 그러면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이 다 내려가겠죠. 낮아지는 이유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 힉스의 단체 교섭 모형은 중요한 거랬죠. 근데 이제 아센펠타 존슨 이런 이런 이론도 있는데, 이 힉스의 단체 교섭 모형과 아센펠타 존슨의 파업 모형, 이거는 파업 모형인데, 파업 모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곡선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외워서 하면 됩니다.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이 두 이론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선은 노조의 저항 곡선이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힉스는 노조의 저항 곡선과 사용자의 양보 곡선 요 두 개로 설명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아센펠타 존슨 파업 모형은 노조의 저항 곡선을 이용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선은 요 노조의 저항 곡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능급이 임금 체계 중에 우리 연공급, 직무급, 요게 이제 사로 상반되는 거고, 요 두 개를 결합한 게 직능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직능급을 물어봤네요. 그 직능급에 대해서 우리 책에 또 실력 다지기로 장단점에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직능급이 요 두 임금 체계를 결합한 거라 보면 되거든요.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로자의 직무 능력, 직무도 있고 능력도 있다.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그래서 직능급이라는 겁니다. 개별 노동 근로자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가 강합니다. 직무급처럼 적정 배치가 반드시, 이건 아닙니다. 적정 배치, 직무에 따른 적정 배치가 반드시 전제되는 건 직무급이고요. 요거는 연공급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직무급처럼 반드시 적정 배치가 전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여기 있네. 연공급의 속인적 요소와 직무급의 직무적 요소를 결합한 임금 체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노동자가 의사결정 참가하는 유형은, 요거 4개 중에 이제 4개 중에서 노동자의 의사결정 참가율이 가장 높은 수준. 품질 관리를 노동자들이 한다. 자율작업팀이다. 노사협의회, 요거 2개보다는 그래도 노사협의회에 참가하는 게 협의회, 그냥. 노사협의회는 결정권자가 아니죠. 그냥 협의를 하는 것에 불과한데, 그래도 요거 2개보다는 여기가, 의사결정 참가가 강합니다. 그보다는 요거네. 노동자 대표가 직접 이사회죠. 이사회라고 하는 건 요거는 직접 의사결정, 정책결정,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잖아요. 거기에 바로 노동자 대표가 참가했다. 가장, 여기 4개 중에는 이 4번이 가장 강력한 높은 수준의 경영 참가 형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거는 이제 종업원 지주제가 있죠. 종업원 지주는 근로자 자체가 주주가 되는 거죠.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업원 지주제도가 이거보다 더 강력한 또
경영 참가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 65번. 역시 뭐 또 계속 나오는 게 우리 고임금 경제, 저임금 경제. 고임금 경제가 존재할 때 노동 수요. 바로 답이네, 이거. 노동 수요보다 가파른 모습, 여기 답이네, 그죠? 그러니까 이 고임금 경제는 이렇게 노동 수요가 이렇게 나오는 게 이쪽입니다. 보다 가파르다. 가파르다. 그 다음에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으로 된다. 또 임금이 상승할 때는 고용의 감소폭이 적다. 그리고 이거는 고용 감소폭이 크다. 이렇게 틀렸네, 그죠? 가파르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여기든 여기든 이 노동 수요 곡선 자체가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이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물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하향하는 이유는 노동을 채용해 나갈 때 한계 생산 체감 법칙에 작용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력이 임금의 영향을 받는 것을 가정한다. 이거는 뭐 고임금 경제인데 저임금이 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임금 상승이 고용 감소폭이고 고임금 경제가 존재할 때 더 적다라고 해야 돼. 틀리고요. 틀린 것을 차라리 답은 3번이네. 그죠? 요 맞고, 요 맞고.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 상승. 요 자체가, 여기로 가면은 노동 채용이 늘어나니 한계 생산 체감. 여기로 가면은 고용이 작아지고 이제 임금이 올라가면은 여기로 갈수록 한계 생산이 올라가죠. 이게 한계 생산 곡선이라 보면 요거는 무시하고요. 요거는 상수니까 그냥 곱해준 거고, 요게 이렇게 생긴 이유는, 핵심적인 이유는 노동의 한계 생산성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한계 생산 높아지고 이쪽으로 가면 한계 생산이 낮아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상승하면 한계 생산이 상승, 임금이 하락하면 한계 생산은 하락. 이렇게. 자, 다 맞고 여기 3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겠습니다. 그다음 66번에 이제 역시 노동 수요 곡선 이동시키는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을 찾아내죠. 우리가 이 노동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것은 이제 재화의 가격, 그 다음에 노동의 한계 생산성, 그 다음 타요소의 가격,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은 이제 선상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임금이 나오면 답이 됩니다. 이동시키는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임금이 나오면 답이 되는데, 이 임금이란 말은 없네요. 임금이란 말은 없고, 여기 이제 기술 진보에 따른 노동의 한계 생산성 나와 있고, 최종 생산물의 가격 나와 있고, 노동 위의 타요소의 가격 변화. 이거 답은 4번입니다. 이 세 개 다 언급되고 있죠. 1번에, 2번에, 4번에. 그래서, 뭐, 임금이라는 건 이제 복이 없는데, 비근로소득의 변화. 그러면 여기 답인데, 3번이 답인데, 이게 노동 수요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겠어요? 비임금 소득의, 비노동 소득의 변화. 이거는 노동 공급자하고 관련되어 있죠. 우리가 임금 소득이 오르고 내리면, 임금 소득이죠. 임금 소득이 오르고 내리면 노동자들은 노동 공급을 어떻게 하는가, 여가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 노동 여가 선택에서 이건 이제 대체효과 행동이 일어나고 뭐 소득화 행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비근로 소득이 변하면은 비임금 소득, 비근로 소득이 변하면은 예를 들면 뭐 이자 소득이라든지 임대 소득이라든지 금융 소득이라든지 자산 소득 이런 거, 비근로 소득이 변하면은 요거는 소득은 소득이니까 이거 소득 효과만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임금이라는 게 안 바뀌기 때문에 임금 소득이 바뀌면 대초과가 발생하거든요. 뭐 여가하는 게 손해다, 노동하는 게 손해다, 뭐 그런 대초가 발생하는데, 비근로 소득이 바뀌면은 소득과만 발생하고요. 대초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과만 일어나기 때문에 비근로 소득이 변하면은 소득과에 의해서만 행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근로자가 비근로 소득이 올라가면은 뭐 재산 소득이나 이자 소득이나 이런 복권 당첨된 소득이나 상속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그 비근로소득이 올라가면은 소득이 느니까 여가를 반드시 늘리고 노동은 반드시 줄인다가 답이고요. 만약에 비근로소득이 다운돼 주식 투자해서 잃었다, 뭐 도박해서 잃었다, 비근로소득이 내려가면은 소득과만 작동하니 소득이 내려갔으니까 여가를 반드시 줄이고 노동을 반드시 늘린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뭐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우리가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이 나왔죠, 출제가. 근데 요것도 뭐 시험에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 어떤 노동자가 있는데 비근로소득이 증가 혹은 감소했다. 노동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물음이 나오면 이 소득가만 갖고 답을 하면 됩니다. 예. 이거 올라갔다 하면 이제 올라가면 여가를 반드시 내리고, 이거 내려갔다 하면 이거 내려가니까 여가는 반드시 줄인다. 노동은 반대로 행동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답은 3번이고요. 67번에 우리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여기 이제 이중노동시장 나왔어요. 1차 노동시장은 이제 근무 조건이 양호하고 임금도 높고 뭐 하여튼 이직률 낮고 승진 기회도 있고 교육 훈련도 잘 되고 뭐 그런 거. 2차 노동시장은 좀 열악하고 임금 낮고 이동률 높고 뭐 승진 기회도 없고 하여튼 근무 조건 안 좋은 이런 거를 이제 보는데, 이 두 시장 간에 임금 격차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임금이 보통 높고 임금이 낮잖아요. 그죠? 임금 격차 발생 요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있어요. 가장 적합한 것은 뭐 기술 수준의 차이도 아니고요, 생산물의 가격 탈수 차이도 아니고, 노동 공급 탄력성의 차이도 아니고요, 뭐 말 그대로네요, 근로조건의 보상적 차이입니다. 근로조건이 많이 차이 나잖아요. 요런 이제 근로조건이 좋은 데는 이제 여기 근로자들이 고용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제 이 교육훈련 투자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또 생산성도 뛰어나고 하니까 그에 대한 보상적으로 임금이 많이 준다는 그런 거죠. 여기는 이제 뭐 기술도 떨어지고요, 생산성도 낮고 교육훈련도 많이 받지 않는 노동자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낮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가장 적합한 건 임금 격차를 설명한 요인으로 가장 적합한 근로조건의 보상적 차이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68번. 야, 요런 문제가 요 나왔는데요. 참, 이런 거는 뭐 틀리는 게 정당한데, 요거는 이제 함수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순수 경제학 계산 문제입니다. 순수 경제학 계산 문제, 우리가 노동시장론의 계산 문제가 출제됐는데, 물론, 요거 뭐 처음 접하니까, 이건 몸품이다, 여러분. 풀 수가 없어요. 이게 처음 문제를 접한 사람은 이거는 그냥 제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이렇게 제가 해설해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요런 기출이 되면은 맞추시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걸 처음 접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순수 경제학 계산 문제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처음 봤으면 아무도 못 풉니다. 이거는. 못 푸는데, 자, 앞으로는 이런 스타일로 나오면 맞추시라 그런 뜻입니다. 참 요거는 출제자가 완전히 경제학적으로 계산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네. 하여튼 볼까요? 이 보세요. 효용함수가 이리 됐고, 요거 이제 성인데 정확하게 보면 이 노동자의 효용함수, 효용함수가 이제 유틸리티 효용입니다. 유틸리티. U는 M에 요게 이제 0.6성입니다. 0.6성이고 곱하기 H가 보니까 여가시가 있네요. 여가시가. M은 소득이고요. M은 소득이고 요거는 여가시간이네. H가 여가시간 0.4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원래는 이 지수입니다. 지수. 요거 우리 경제학에 보면은 콥다갈라스 효용함수라. 콥다갈라스. 그 콥과 더갈라스는 경제학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효용함수입니다. 효용함수. 여기 곱하기로 되어 있고 0.6성, 0.4성 이렇게 있는. 그리고 두 개 더하면 1이 되죠. 지수를 두 개 더하면 1이 되는 이런 1차 동차 콥다갈라스 효용함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출제가 됐네요. 이걸 출제한 교수는 경제학 교수인 모양입니다. 물론 뭐 노동시장론이 경제학의 한 분야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에 나오면 이렇게 맞추세요. 요게 이제 어떤 한 근로자가 여가의 반대는 항상 노동시간이죠. 여가를 하면은 노동은 못하게 되고,
여가를 늘리면 노동을 못하게 되고 여가를 줄이면 노동을 하게 되는데 여가와 노동은 이제 대체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을 하면 이제 임금 소득을 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가와 이제 노동을 하여 여가는 하루에 이제 쓸 수 있는 시간 중에 여가는 몇 시간, 노동은 몇 시간 하여 노동하면 소득을 벌이니까 소득을 얼마나 획득하여 자기 전체 총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노동자의 효용함수입니다. 네, 이때 총 이용 가능 시간은 6시간이에요. 총 이용 시간은 6시간입니다. 6시간을 가지고 이제 여가와 노동 시간을 이렇게 배분한다는 거죠. 또 이제 일을 하면은 시장 임금은 2만 원입니다. 노동을 해서 벌이는 임금은 2만 원, 시간당 2만 원이고요. 이 근로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근로 시간은 몇 시간이고 여가 시간은 몇 시간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게 계산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게 함수의 특징인데 이 노동자는 이렇게 해서 효용 극대를 누리는 노동자는 자기의 총 예산을요, 자기가 쓸 수 있는 총 예산을 여기 지수 있죠. 여기 중요합니다. 40%만큼은 여가에 절기고 60%는 소득 벌이는데 활용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총 예산을 60%는 소득을 획득하는데 사용하고요. 이건 노동을 하는 거죠. 노동을 해서. 그 다음에 40%는 여가 시간에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가 시간에 지출한다. 총 쓸 수 있는 예산을 40%는 여가 시간에 지출하고요. 60%는 소득 획득에 지출한다. 요것만 알아두시고요. 요것만. 요 내용만. 우리 책의 해설란에도 적혀 있습니다. 해설을 더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나오면 관계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스타일로 나올 거거든요. 이거 한번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게 2016년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 뒤로는 나온 적이 없지만, 2021년, 2022년 이렇게 이제 부분에 나올 수는 있잖아요. 나오면 이거 물론 틀리도 되겠지만, 맞추면 더 좋잖아요. 똑같은 스타일로 나오니까. 앞으로 여기 이제 숫자는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0.5, 0.5 이렇게 될 수도 있고, 0.5, 0.5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임금도 2만 원이 아니라 4만 원 이렇게 나올 수, 하여튼 숫자는 바뀔 수 있지만, 이런 계산 문제는 나오면 이 스타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 다른 사람 못 맞추는 거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요거는 이 사람이 총 쓸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이 소득 획득에, 요 M에 소득이잖아. 소득 획득에 60%를 지출하고, 요거 여가에 40%를 지출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이 총 쓸 수 있는 예산은요, 만약에 이 사람이 6시간 전부 다 총 예산 있죠. 가능 총 예산은 6시간을 전부 다 노동을 한다면 벌 수 있는 돈이 12만이잖아요. 그죠? 시간당 근로시간 임금이 2만 원이잖아. 그럼 6시간 총 이용 가능 시간 6시간에 전부 다 노동을 다 해서 번다면은 12만 원을 벌이잖아요. 이게 총 예산입니다. 이거. 자기가 벌 수 있는 최고의 예산. 6시간 전부 다 노동을 해가지고 벌 수 있는 총 예산, 여기 지가 쓸 수 있는 총 예산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12만 원에 40%는 여가를 상품이라 보면 돼요. 여가를 구입하는데 지출한다. 그러면 12만에 40%는 얼마죠? 12만에 4%는 248. 4.8만이죠. 그러니까 여가 시간에 4.8만 원을 쓰게 돼요. 여가를 구입하는데 4.8만 원을 사용하고, 그 다음 60% 나머지 이제 얼마입니까? 7만 2천 원. 7만 2천 원은 소득 획득에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여가에 4.8만 원을 지출한다.
여가도 여가를 1시간 즐기면 임금을 못 벌죠. 여가의 가격이 임금이잖아요. 우리 노동의 가격의 임금 이런 거는 노동의 가격이 임금이 되면 노동을 사들이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의 가격이 임금이다 이렇게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여가의 가격이 임금입니다. 왜? 여가를 하면은 노동을 못하고 임금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가를 1시간 즐기면 그 여가를 안 하고 노동을 해서 벌인 임금을 포기한다는 개념. 그래서 그 임금을 지불하고 여가를 즐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여가의 가격이라 보면 돼요. 여가를 하면 포기해야 되는 임금. 그게 여가의 가격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 임금을 지불하고 노동을 사들이기 때문에 그 노동의 가격이 임금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붕어빵 사듯이 붕어빵 가격이 이제 붕어빵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을 사들이니까 임금을 지불하고 사들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여가의 가격이 노동의 가격이 임금이지만 우리 노동자는 여가를 하면은 임금을 포기하잖아요. 임금 버릴 거를 여가를 하면은 못 버리잖아요. 그럼 그 임금을 지불하고 여가를 즐긴다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 여가의 가격이 임금이에요. 그래서 여가를 사는데 지출하는 돈이 4.8만이잖아요. 그러면 여가를 몇 시간 하는 겁니까? 지금 임금이 시간당 2만 원이니까 여가를 몇 시간 사는 거죠? 이게 2만 상계가 여가를 2.4시간을 즐기는 거죠. 그죠? 시간당 임금이 2만이니까 2시간 하면 4만 원이고 0.4는 8천원이니까 4.8만 나오죠. 그리고 요 보더라도 소득 획득에 7.2만 원을 지출한다. 그러면 우리가 노동을 몇 시간 한다는 거죠? 소득 획득에 7.2만 원을 지출한다니까 노동이 시간당 2만 원이잖아. 그러면 2만 나누면은 소득 획득에 몇 시간 이용해? 2, 3은 6, 3.6이죠. 3.6시간. 그러면 여러분 3.6시간과 2.4시간이 총 합쳐서 6시간 되잖아요. 이렇게 배분되는 겁니다. 시간이. 네. 그래서 물어본 거는 근로시간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가시간은 2.4시간이고요. 근로시간은 3.6시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계산하면 돼요. 네. 아시겠죠? 좀 어렵죠. 어렵게는. 고난도입니다. 고난도 문제인데 앞으로 이런 스타일로 나오니까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스타일이 문제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숫자는 바뀔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해가지고 계산을 빨리 하면 돼요. 아시겠죠? 여가 획득의 총 예산을 여가 획득의 40% 사용한다. 그러면 12만에 40% 일단 4.8만 원. 그 다음에 12만에 60%는 소득 획득에 사용한다. 7.2만 원. 이렇게 딱. 그럼 요것만 봐도 됩니다. 소득 획득에 7.2만 원을 사용한다. 그러면 노동을 해서 소득을 벌이잖아. 그럼 노동을 하여 7.2만 원을 벌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노동은 몇 시간 하느냐 이거죠. 노동은 1시간에 2만 원을 벌이니까 7.2만 원을 벌이려면 3.6시간을 일을 해야 되죠. 그렇게만 바로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물어보는 근로시간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여가시간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가시간은 이제 여가 획득에 4.8만 원을 사용한다. 그러면 여가가 1시간 즐기면 여가가 1시간에 얼마냐? 그럼 임금입니다. 임금. 여가 1시간 즐기면 임금을 포기해야 되니까 여가 1시간이 2만 원이거든요. 그럼 4.8만 원을 여가에 구입하니까 여가 시간은 몇 시간이냐? 1시간에 2만 원이니까 4.8만 원을 쓰면은 여가를 2.4시간을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2.4. 그럼 4.8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게 아주 또 우리 책에 해설이 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특이한 문제입니다. 3.6시간이고 여가 시간은 2.4시간. 노동 시간은 3.6시간 일이 됩니다. 그다음 실질임금 우리가 이제 실질임금은 여기 P분의 W죠. 명목임금 나누기 물가죠. 물가. 명목임금. 네? 이게 이제 실질임금이죠. 요때 보통 요 이제 물가는 우리나라의 물가지수가 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라고 물가지수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이 실질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물가지수는 뭐 외워두면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사용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요 GNP나 GDP 디플레이터라는 물가지수, 이런 일반 물가지수인데 이것도 있고, 도매 물가지수는 요새는 없고요. 오히려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이건 옛날 용어고,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게 있어요. 진위계수, 이거는 물가지수가 아니고요.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계수고요. 이거는 물가가 아니고, 이거는 요새 도매 물가지수라는 거,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게 생산자 물가지수, GNP 디플레이터, 혹은 GDP 디플레이터,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이런 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가지수들입니다. 근데 우리 생활, 생계비 측정, 또 노동자에 관련된 실질임금 계산, 또 특히 우리 가계 소비자들의 생계비 측정이나 뭐 이런 실질임금 계산할 때 사용하는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의 교섭 모형 중 효율적 계약 모형. 이거는 이제 효율적이다. 계약 모형. 그럼 이거는 우리 교섭을 해가지고 한 노조만 아니면 사용자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효율적이라는 노조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모두 좋아지는 그런 교섭 계약 모형입니다. 다 좋아지게 되는 그런 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했어요. 주어진 노동수에서 노조의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임금과 고용이 결정되는, 이건 노조만 이야기. 여기 답이네. 바로 1번입니다. 주어진 노동 수요도 아니고 노조만 효용이 극대화되는 임금 고용이 아닙니다. 노조도 좋아지지만 사용자도 이득이 되는 그런, 둘 다 모두 덕이 되는 그런 효율적인 교섭, 그런 걸 효율적 교섭 모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노조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 틀리네요. 다른 건 다 맞는 말입니다. 독점적 노동조합 모형의 교섭 결과에 비해 파레토 개선이란 말이 그겁니다. 둘 다 좋아지게 된, 둘 다 좋아지는 교섭, 그런 뜻입니다. 임금뿐 아니라 고용까지도 교섭 영역에 포함되는 계약, 그러니까 둘 다 좋아지게 하는, 임금도 교섭하고요, 동시에 고용량까지도 결정하는, 고용량까지도 결정하는 그런 모형입니다. 교섭 영역에 포함된 계약 영역이 존재한다. 노동 수요 옥션의 오른쪽에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어 단체 협약에 있는 초과 노동 창출에 협약이 포함된다. 이건 뭐냐면, 여기 노동 수요 옥션이 있으면 원래 노동 수요자들은 내가 요만큼 고용하면 요 임금 지불하려다, 요 임금이면 요만큼 채용하려다,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근데 이 교섭할 때 같은 임금이면 더 많은 초과 노동 요까지 고용하라. 또 요거 고용하면 요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라. 이렇게 노동 수요 옥션 오른쪽에서 협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두 개를 동시에 다 결정하는 그런 모델이에요. 자, 그럼 또 이렇게 하는 게, 또 노조도 이제 이렇게 하면 노조도 좋고요. 주어진 임금에 더 많이 채용되니까. 또 지불하고자 하는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은 노조도 당연히 좋은데, 이게 결국은 노조가 또 이제 파업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니까 또 결국은 장기에는 사용자 쪽에도 덕이 된다는 그러한 모형입니다. 시장 논리에서는 이렇게 안 되죠. 교섭을 해서 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뭐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이중노동시장도 나왔어요. 근데 1차 노동시장이 이제 좋은 거 아닙니까? 옳은 것은 노동 이동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틀리고, 직업훈련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것도 틀리고, 근로조건이 열악하다, 이거 틀리고, 이게 다 2차 노동시장의 특징입니다. 고용이 상당히 안정적이 답이네, 그죠? 이건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의 쇼업 제도를 물어봤네요. 다음 주 노동조합의 노동 공급권이 독점되어 그 세력이 대단히 강하고 단체 교섭에도 유리한,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 가장 강력한 쇼업 제도는 클로즈드, 제일 약한 건 오픈. 이게 제일 강력하죠. 답은 1번이 되겠죠. 이거는 쉽죠, 이런 거는. 자, 이건 또 특이한 게 나왔네. 우리 평균 생산, 노동의 평균 생산하고요, APL하고요, 평균 생산성. 그러면 한계 생산. 이거 물어봤네요. 한계 생산. 우리 노동시장론 제일 2급에서도 나오지만은 우리 기본서에 제일 앞에 노동의 수요 이야기할 때 이 노동의 총생산, 노동을 고용할 때 총생산물, TPL, 그에 따른 한계 생산물, 그 다음에 평균 생산물, 이런 거 이제 용어 설명하잖아요. 그죠?
이건 말 그대로 총생산물이고요. 요거는 이제 노동자 한 명 채용 시에 증가되는 총생산물의 증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총생산물을 노동자 나눠 가지고 노동자 한 명당 생산물 이렇게 되죠. 이게 평균 생산물 아닙니까? 평균 생산. N분의 1 노동자 한 명당 생산물. 이게 Q가 총생산물입니다. 요거는 노동자 한 명 더 추가할 때 증가되는 총생산물 분, 이게 한계 생산물. 우리가 여러분 노동시장론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배우는 용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여기 아주 중요한 용어지만 한계 생산물이 우리 같이 공부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 두 개의 관계가 이렇죠. 보통 그래프도 보시죠 여러분. 노동자를 늘려갈 때 한계 생산물 곡선이 있고 평균 생산물 요 두 개의 관계는 이런데 평균 생산물이 이렇게 됩니다. 산형태를 띠게 돼요. 처음에 약간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근데 이제 한계 생산물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이렇게 돼요. 한계 생산물도 물론 올라가다 떨어지는데 반드시 요 평균 생산의 꼭대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최고점을 통과해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요게 한계 생산물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 노동자 채용을 해 나갈 때 한계 생산물이 처음에 올라갔다가 바로 체감하고요. 평균 생산물도 처음에는 올라가다가 떨어지는데 반드시 한계 생산물이 평균 생산물의 꼭대기를 통과합니다. 최고점을. 이런 관계, 요 그림만 알고 있어요. 답은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옳은 것은 했죠. 평균 생산이 증가하면 한계 생산은 반드시 증가한다. 아니죠. 평균 생산이 증가하더라도 한계 생산이 증가하는 구간도 있고 내려가는 구간도 있죠. 이게 틀리고. 한계 생산이 감소하면 평균 생산도 반드시 감소한다. 근데 한계 생산이 감소하는 구간이 있죠. 이 감소하지만은 요 평균 생산이 올라가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틀리고. 평균 생산이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여기죠. 평균 생산과 한계 생산이 일치한다. 이거 통과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답은 3번이네. 그죠? 그리고 한계 생산이 최고를 지나면 한계 생산이 요 최고를 지나면 평균 생산도 최고를 지난다. 틀리죠? 요 최고점과 요 최고점은 틀립니다. 이게 위치가 틀리고 3번만 맞습니다. 이것도 잘 안 나오는 문제, 특이한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이 답이고, 그 다음 74번 계산 문제. 이거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생산 가능이 1000만 명이고, 경제활동이 800만 명, 이제 600만 명이 취업자입니다. 이때 고용률, 이제 고용률 오랜만에 나왔네요. 고용률은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수죠. 이게 고용률이죠. 생산 가능이 1000만 명이잖아요. 그리고 이 취업자가 600만 명이에요. 그럼 600만. 그럼 60%. 예, 답은 2번. 자, 간단한 거 계산 문제 나와 있고요. 75 노동 수요 탄력성 또 물어봤네. 대안 설명 틀린 것은 생산물의 수요가 생산물의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자기 생산물의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 수요가 탄력적이고 하나 있죠. 총 생산 비중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적으로 되고요. 생산의 노동을 다른 요소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을수록 크고 적을수록 비탄력이 되죠. 클수록 탄력적으로 되고 적을수록 비탄력적으로 되죠. 맞고. 그럼 답은 4번입니다. 노동 위에의 생산 요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대체가 잘 되니까 탄력적으로 된다고 해야 돼요. 그게 비탄력이 되네요. 이거 틀리네. 답은 4번. 그죠? 4번. 야간 여러분 노동 수요 탄력성 결정이면 중요한 것이 5개 있죠. 그거 잘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은 약간 말을 바꿔놔야 B가 있고 B가 없고 이러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는, 야, 이거는요, 대초가, 소득가, 따로따로 다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근로소득세 부과는 세금이니까 세후임금을 낮추잖아요. 세금이니까 근로소득세 부과니까요. 그럼 세후임금이 내려가죠. 내려가면 대체효과에 의해서는 어떤 행동, 소득가는 어떤 행동, 이게 따로따로 분석해 봐야 됩니다. 자, 세후임금이 내려갔다. 대체효과는. 그 이유, 임금이 여가의 기회비용이잖아. 그죠? 여가의 기회비용이 내려가니까 여가가 싸진다는 개념이죠. 그럼 여가를 늘리고, 이거는 완전 대체니까 이렇게 하나는 늘리고 하나는 줄이고 노동은 줄이는 효과가 됩니다. 야, 뭐 가세만 다 돼버리고 세후임금이 낮아지니까 내가 일하면 뭐하냐? 놀자? 이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가는 이제 세후임금이 내려가니까 소득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가가 정상적이기 때문에 지구인들은 여가를 줄이고, 그 다음에 대신 노동은 늘어나게 돼요. 하여튼, 우리가 이거하고 이거 반드시 반대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요리 놓고 이제 한번 봅시다. 대체 효과만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이 뒤에는 볼 필요도 없고요. 임금이 오르거나 내리면 무조건 대초과 행동 소득 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다 틀렸어요. 소득과만 발생, 대초과만 발생, 다 틀린. 노동 공급을 늘릴지 줄일지 알 수 없다. 맞죠? 만약에 요게 크면은 대초과 크면은 노동을 줄일 것이고, 이 소득과 크면은 노동을 늘릴 것이고, 요게 어느 효과가 큰지 말이 없다면 노동을 줄일지 늘릴지 알 수 없다. 답이네요. 이 답은 3번입니다. 여기는 보세요.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다면, 여기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오히려 크다면, 이 효과보다 이 효과가 크다면 노동을 반드시 늘리게 돼 있죠. 노동 공급은 증가할 것이다. 이것도 답인데?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다면,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다면 노동 공급이 증가된다. 맞는데 이거? 4번도 정답인데요. 볼까요? 여기 이제 여기 되면은 이제 가세로 임금이 내려가는 구간이잖아요. 내려가면은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다면, 그럼 여기죠.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다면 요 구간이고, 이거는 임금이 내려가면 노동 공급을 늘립니다. 느리네. 맞다. 이것도 맞네. 봐보세요.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다면, 여기 증가, 감소의 미스프린트입니다. 감소로 되어 있고, 여러분 책에는 감소로 되어 있죠? 여러분 책 보세요. 이거 감소로 되어 있죠? 미스프린트입니다. 감소로 되어 있어요. 이거 틀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틀렸으니까 정답은 3번밖에 안 되겠네요. 제 요 책 프린트를 보니까 감소로 되어 있네요. 감소. 그러니까 이거 미스프린트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답은 3번. 만약 여기 증가라고 되면 여기 답입니다. 요거는 명백하게 소득과 대초보다 크다면 요 구간이라 말했거든요. 그러면 요 임금이 가세로 세후 임금이 내려갈 때는 요 노동 공급을 내리거든요. 여기서는 임금이 내려간다면 노동 공급을 줄이고요. 우리 임금 많이 했잖아요. 임금 내려가는 기준은 요거는 늘리고 줄이고 이래야 돼요. 만약에 임금이 올라가는 기준에서는요. 올라가는 기준은 이렇게 보면 돼요. 올라가는 기준은 여기서는 늘리고 여기서는 줄이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미스프린트라 보고 요 감소라고 했을 때 이건 틀린 말이고 여기 답입니다. 3번이. 자, 하여튼 요런 문제는 결과만 가지고는 모르고요. 대초과가 뭔지, 임금이 오르고 내릴, 이거는 임금이 내려가는 내용이지만 임금이 오르고 내릴 때 대초과 행동은 어떤 행동, 소득과 행동은 어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효율성 임금을 물어봤어요. 우리 효율성 임금의 이유는, 지급하는 이유는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농땡이 치는 거 줄이고, 그 다음에 역선택 줄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질 나쁜 노동자가 채용되는 게 역선택이죠. 그걸 줄이고, 처음부터 질 좋은 노동자를 확보하죠. 그 다음에 이직률 줄이고, 교육훈련비 줄이고, 그 다음에 월급 많이 주면 노동자들이 잘 먹어가지고 건강이 좋으니까 출근해갖고 이제 졸지도 않고, 건강이 좋으니까 일 잘하겠죠. 생산성이 높아지죠. 전체적으로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올라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에는 기업에게 유리해진다. 이게 얘기죠. 실질 임금을 높여주면은, 현 시장 균형 실질 임금보다 높여주면은,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성이 좋아지게 돼 있다. 그리고 기업에게 나중에 결국, 물론 노동자도 유리해지지만, 노동자는 월급 많이 받는 게 좋고요. 기업도 장기에는 유리해진다. 그런 논리인데, 이거 보세요. 이직률을 줄인다. 노동조합, 이거 답은 2번이네. 노동조합 구성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근로자의 태만 제 별명인데요. 제가 태천이잖아요. 태만의 방지, 태만을,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 우수한 근로자 채용에는 역선택 줄이는 거죠. 우수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하여튼 효율성 임금 이런 거, 필립스 곡선, 이런 거 지금 기출문제를 쫙 보시면 뭐가 자주 나오는지 아시잖아요. 빈출되는 거, 이런 거. 요것도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효율성 임금.
경제학계에서 요 효율성이 많이 주목받고 있는 임금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작 연구와 시간, 이 임금 형태를 물어본 건데요. 할시, 할증, 이것도 로한, 토엔, 이익분배제, 할증제, 테일러는 이제 성과급제네. 순수 성과급제도죠. 동작 연구와 시간, 일단은 테일러입니다. 테일러. 미국 테일러.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 등과 같은 과학적 관리 기법을 이용하여 정확한 직무 평가를 통해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임금 형태, 테일러의 성과급제도입니다. 답은 3번. 79번. 인구의 노동력 상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우리 있잖아요. 우리나라 총 인구에서 생산 가능 인구, 비생산 가능 인구 15세 이상이죠. 그거는 만으로 15세 이상 무조건 생산 가능 인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그다음에 경제활동 인구의 취업자, 실업자 이거 분류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책에도 실력 다지기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 인구의 구성이라 그러죠. 고용 상태, 고용 파악 그런 건데 그거 물어본 겁니다. 노동력 상태, 인구의 구성, 노동력 구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전일제 학생, 이거는 전업 학생이죠. 우리 전업주부, 전업학생은 비경제활동에 들어가죠. 학생과 주부라도 일을 한다면 의사를 가지고 일을 하면 취업자, 실업자가 될 수 있는데 전업학생, 전업주부는 구직 의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경제활동입니다. 하여튼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거나 실업자 아니면 전부 비경제입니다. 우리 취업자는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을 한 자, 월급 받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18시간 이상이라는 무급 가족 종사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취업자인데 뭐 자연재해나 뭐 폭설이나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걸로 일시적으로 병가, 휴가 뭐 이런 걸로 출근 일시적으로 안 하더라도 취업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자는 취업자가 아닌 자로서 반드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자로서 취업자가 아닌 자, 구직활동을 한 자로서 취업자가 아닌 자를 말하죠. 그거 다 이러면 열심히 공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답이네. 바로 1번이네요. 전일제 전업학생은 비경제활동인구입니다. 그럼 다른 거는 뭐야? 취업률과 고용률은 동일한 의미 틀렸습니다. 취업률은 요것분의 요거고요. 고용률은 요것분의 요거잖아요.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계산에 부가노동자는 배제가 틀리죠. 우리 부가노동자가 많아지면 실업률이 올라가잖아요. 실망노동자가 많아지면 실업률이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실업률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망노동자가 부가노동자보다 많다면, 여기로 내려오는 게 더 많다면 실업률은 낮아지게 돼 있다. 실망노동자가 내려오니까 실업률이 내려가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실업률이 낮아지게 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 틀렸고 맞는 것은 요 1번만 맞습니다. 이거 잘 알아두시고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고, 마지막 문제 역시 이제 아주 간단한 거. 수요 부족 실업, 경기적 실업, 요거를 감소시키는 정책, 확장 재정, 확장 금융입니다. 요거 확장 재정 정책이죠. 요거 확장 금융 정책이죠. 확대 재정 정책이죠. 답은 2번입니다. 직업훈련, 교육훈련, 이거는 구조적 실업을 줄이는 대책이죠. 또 하나의 비자발 실업인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이 직업훈련, 교육훈련, 인력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또 이제 기출문제, 우리가 1차 필기 기출문제 다 풀었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들은 다 풀었다. 그러니까 요 정도에 한 우리가 7 회분이죠. 이런 이제 1차 기출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뭐 앞으로도 여기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 한 50% 이상은 기존의 기출된 문제들 중에서 이렇게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그 유형의 그 바운더리의 문제들이 그대로 출제될 것이고, 50% 이상은 그 외에는 뭐 이제 새로운 문제가 또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한 서너 문제인 거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데, 어차피 뭐 1차 시험은 평균 60점 이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100점이 목표가 아니니까, 고득점이 목표가 아니니까요. 뭐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우리 기출문제 풀이해드린 것만 잘 공부하셔도 앞으로 이런 시험 치를 앞으로의 이제 1차 시험은 크게 걱정이 될 필요가 없겠죠. 네.
물론 뭐 2차 또 이제 우리가 있지만, 2차 실기가 있지만, 1차는 여하튼 뭐 이렇게 쉽게 합격하시고, 또 2차를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뭐 여러분이 바라신 대로, 직상 1급에 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